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중의 교육사 2기 정광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강을 해주실 특강 교수님을 우리 김명수 총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김명수 총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뵙고 보니까 거제도에서 우리가 살아서 생존하신 분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반갑고 환영합니다. 이번 1박 2일 워크숍 때 우리 이수계 회장님께서 그리고 우리 설종섭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서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서 1박 2일 동안 즐겁고 재미있게 그리고 보람있게 또 원만하게 워크숍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이수계 회장께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고, 또 우리 원우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우리 원우의 기금 조성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계시는 우리 정만채, 최종교, 박기수 상임부회장님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 설종섭 사무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여러분께도 여러분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강을 해주실 우리 정진호 전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님이시고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총괄 부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이 한림원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술적인 그리고 권위적이고 학술적인 가장 최고의 석학들이 모여 계신 곳이 바로 한림원인데, 그곳에서 총괄 부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진호 특강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은 저희 충묘회 대학의 명예로운 일이고 우리 충묘회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자리에는 우리 장혁표 부산대학교 총장님과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김창석 우리 라이오스 지구 총재님, 또 오수연 우리 예초회장님, 그리고 우리 하배진 우리 학장님께서 우리 정진호 특강 교수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약학대학협의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 한국식품위생안전산업학회 회장, 한국독성학회 회장, 한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죠.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 한국 동문회 회장님, 과학기술정통부 국민생활과학자문단 단장, 우리 대한민국 학술계를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정진호 특강 교수님의 멋진 강의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충효회 그 실천본부 대학을 잘 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요, 충효회 실천 그 강령이 나라사랑, 부모사랑, 이웃사랑 다시 한번 그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모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좋은 프로그램 운영을 주신 그런 유진수 그 이사장님, 그리고 김명수 그 대학 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목이 위대하고 위험한 그 약이야기예요. 그 부제 우리가 그 약이라고 믿은 것은 정말 약일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들어가서 네이버 책 소개를 봤더니 이게 한 나온 지가 3년이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책에서 이 나온 부분들을 축약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순서를 바꿨어요. 순서를 바꿨는데 이거 사실은 마지막에 시간이 있으면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틀 전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앞으로 땡기고 뒤에는 시간 되는 때까지로 강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바이러스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현재 과학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건 아마 최근 1, 2일 사이에 아주 최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마 그 언론에서도 못 들은 말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봤더니 그 천연두 바이러스, 다음에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인류를 공포였다 게 역대 그 감염병이 있는데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요. 이 2억 명이 사망한 그 흑사병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그 바이러스는 아니고 패스트균입니다. 세균. 그래서 1447년에서 1351년 주로 많이 있었고요. 다음에 천연두가 약 5,500만 명이 사망했고요. 주로 11세기서부터 인류가 계속 이 천연두 바이러스 사망했고, 다음에 스페인 독감은 한 1918년부터 19년까지 2년 정도인데 5천만 명이 사망했고요. 다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재까지 116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것들은 바이러스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바이러스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천연두 바이러스는 이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되고요. 치사율이 한 30% 치명적인 그 질병이 없고, 다음에 그 감염이 열나고 피부에 물주처럼 생기고 후유증을 이제 얼굴에 이르는 그 공보 자국이 남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BC 그 1만 년부터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그런 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두 백신은 좀 이따 나오는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책에 나와서 간단히 넘어간대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1796년에 우두 접종법 영국 의사 에드워드 그 제너가 있죠. 그래서 이 백신이란 말을 처음 쓰는 사람이 그 에드워드 그 제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0세기에서도 계속 그 천연두 바이러스가 있어서 20세기에도 약 3억에서 그 5억 명 정도가 사망을 했는데 1980년에 세계보건기구가 천연두 바이러스가 완전히 퇴치됐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잘못됐네요. 그래서 현재는 그 천연두 바이러스를 냉동 보관하고 있고요. 미국 CDC 질병예방센터하고 러시아 백도에서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스페인 독감이 있는데요. 스페인 독감도 역사상 가장 그 치명적인 바이러스였다. 그다음에 그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됐고요. 약 5천만 명의 사망자가 있었고요. 이 그 사망자 수는 제2차 세계대전 군인, 민간인 전체 사망자보다도 더 많았다는 거죠.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느냐? 이 제2차 세계대전 끝날 때 독일, 프랑스 그 전쟁 당사자들이 이제 언론 검열이 심해가지고 독감 유행한 사설을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중지역이었던 그런 스페인 뉴욕 일간지에서 이상한 질병이 퍼지고 아직 마드리드는 사망자가 없다. 그래서 독감 소식을 계속 전해서 이 스페인 독감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죠. 스페인 독감의 그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일본 계절 독감하고 스페인 독감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은 치사율이 일반 그 계절 독감에서 약 200배입니다. 그래서 감염자의 20% 사망했던. 근데 굉장히 신기한 거는 사망자 연령을 보면 일반 독감들은 65세 이상 기저질환 면역력이 낮은 사람의 사망률이 높은데 스페인 독감은 25세에서 35세 젊은이들의 사망자가 특히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겨울에 새로운 2차 감염이 있지 않냐 호러바이러스, 그게 바로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생긴 이야기인데요. 스페인 이 독감도 3차례 파도 유행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1차에 18년 3월 달에 일반 독감 증상하고 유사하고 제2차가 1918년 가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고요. 폐렴, 출혈증, 치명적인 증상이 있었고 3차 파도는 1919년도 봄에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겨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게 바로 이제 스페인 독감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스페인 독감의 실체는 무엇일까? 당시는 바이러스 실체를 몰랐어요. 근데 1955년에 이제 미생물 전공하는 그런 조한 그 헐틴이라는 대학원생이 이 알래스카 마을에 거주민 80명 중에 72명이 사망한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서 허가받아가지고 무덤 속 시신에서 해져주고 추출을 했죠. 근데 20세기 중반 이 과학기술로서는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46년 뒤에 헐튼이 72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독감 연구가 사람이 본인이 다시 한번 가서 시료로 냉동된, 그러니까 사실은 추운 지역이니까 이 시신이 냉동돼 있죠. 그래서 자비로 알래스카를 방문해가지고 그래서 이때는 이 5일간 마을 주민을 갖다가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의 그 사체에서 폐조지고 분리해가지고 비로소 그 20세기 맨 끝 1990년, 2005년 큰 저널들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다 하는 거에 규명됐고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이런 이 과학자가 대학원생부터 나이가 70이 돼서도 계속 집념을 가지고 스페인 바이러스를 규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 역사적 교훈이 뭐냐? 그 당시에 치료제 백신 물론 없었죠. 그때 그 당시 항바이러스제, 항생제, 페니실린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그 백신도 개발되지 않았고, 다음에 의료시설을 보면 음악 집중 치료실 그 지금 있는 ICU 호흡 보조 장치가 불가능했었고, 다음에 사회적 그 예방 조치를 보면은 시민이 마스크를 갖다 쓰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마스크는 지금하고 그 틀려서요. 거즈하고 다용성 재질이라서 효과가 별로 없었어요. 효과가. 그리고 유럽에서는 제1차 그 세계대전 중이라서 이거 사실은 효과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거나 할 수가 없었는데, 미국은 이제 도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학교를 폐쇄한다든가 모임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거 조치를 취하는데, 그래서 도시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사망률이 이 사회적 격리가 잘 된 도시하고 이 느슨한 도시 간의 사망률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그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소셜 디스턴싱 개념이 이때 태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 5천만 명 확진자가 있고, 이게 그 어제 자료고요. 다음에 126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연령에 따라서 잘 아시다시피 60세 미만이 0.5% 사망률인데요. 한국인 기준으로요. 80세 이상은 7.2%입니다. 그래서 뭐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으니까 중요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이게 과학이 과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혁신적 진단 키트가 개발이 됐어요. 혁신적. 그래서 진단 시약이 올해 상반기 그 9월달까지는 주로 이제 그 한국에서는 PCR 방법을 썼거든요. 근데 최소 그 6시간이 소요되고 실험실 장비가 필요한데, 항체 검사는 정확도가 그 떨어지고 한다고 해도 많이 안 썼는데, 8월 말에 미국 제약회사 에보트에서 FDA 승인을 받았는데요. 실험실 장비가 필요 없어요. 5분이면 돼요. 6,000원. 다음에 15분 내에 알아요. 그래서 바로 트럼프가 검사받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확도를 보면은 바이러스 보균자는 97%를 정확하게 예측하고요. 비보균자는 98.5%가 정확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10월에만 지금 미국 인구의 한 6분의 이 5천만 명을 갖다 검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막 쓸 수가 없죠. 이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 확산 방지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현재 코로나 그 누적 검사 수를 보면은 미국은 인구의 50%, 1.5억 명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학은 매주 검사를 한 번씩 합니다. 매주. 그래서 이 학생들이 올 때마다 매주 검사를 하면 하버드 대학 같은 경우는 1% 확진자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한국은 인구의 5%, 27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 이런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니까 혁신적으로 뭐 실험실 필요 없고 기자들 그냥 간단히 테스트했어요. 이건 하루에 150만 명 하는데 한국은 10,000명에서 20,000 정도 이 테스트 숫자가 굉장히 많이 타요. 그래서 하루에 10만 명이 넘어간다는 게 아마 테스트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 키트에 대한 그 혁신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3월 달부터 치료제하고 백신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언론이 정말 잘못 짚은 거예요. 근데 그 치료제라는 건 지금 과거에 썼던 항바이러스 때 램시드비를 썼잖아요. 또는 뭐 이 증상 완화 약제들, 스테로이드 뭐 이런 거 썼는데 렘데시비르도 사실은 효과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다음에 치료제를 개발하는 건 효능하고
하는데 시간이 장기간 소요돼요. 그러니까 신약을 만들 때 시험관 시험하고 동물 시험하고 이 임상 시험을 3단계 거치거든요.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치료제라는 건.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이 유일한 그 해결책인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게 잘못 짚은 게 뭔가 하면은 과거의 백신 개발에는 10년에서 15년이 소요됐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냐 과연 1년 안에 될 거냐. 그리고 가장 빨리 개발한 게 불고리 백신인데 4년 걸렸어요. 근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지금 이 과거 백신하고 비교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 제약회사가 왜 백신을 개발을 안 하느냐. 유행성이 있어야 되고요.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개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개발하는 게 기술이 없어서 그런 것보다 개발할 때 그 시장성이 없어서 포기하는데 지금은 시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이 FDA하고 지금은 동시에 디스커션하고 동시에 허가를 갖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엊그제 나온 얘기죠. 그래서 국제적 경제 공조 체계인데 백신 개발이 나왔는데 현재까지 임상 시험 중인 게 60명, 그 다음에 전임상 그 동물 시험 되는 게 150명. 그래서 지금 상상 진행한 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페이스 1, 페이스 뉴욕 타임스에 페이스 1, 페이스 2, 페이스 3 리미티드 어프루브 승인되는 이렇게 나왔는데 상상 진행되게 지금 11개 품명인데요. 상상이라는 건 인구의 3만 명하고 3만 명 내지 6만 명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나라에서 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테스트가. 그래서 어제 업데이트 이 파이자하고 독일의 미국 파이자하고 바이오텍 여기서 봤더니 FDA에서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90% 이상 효과가 있더라. 2번 주사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다 예약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약이 그러니까 미국은 한 1억 연말까지 1억 그다음에 내년 이 5억 투여 부분이 지금 예약이 돼 있고요. 일본도 1.2억 용량 도수가 돼 있고 유럽도 2억 분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FDA가 11월 말에 허가를 낸다 그래요. 11월 말까지 해서 허가를 내면 한 내년 말까지 13억 용량 정도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전 세계로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영하 80도 수성하고 이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이 제재가 굉장히 그 불안정하기 때문에 영하 80도에서 수송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보면은 한국 1년 예산의 4분의 1을 벌 거다는 거죠. 100조 수익이 있을 거다는 거고. 다음에 이제 코로나를 연구하면서 이 과학에서 혁신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버셜 백신이라는 게 지금 뭐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이언스지 아시죠? 사이언스지에 유니버셜 백신이 나온다. 그래서 해마다 독감 백신을 맞는데 이제는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이런 게 거의 가시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장점도 되겠죠. 그래서 백신 시판을 했는데 지금 이 효능이 뛰어나는 계기가 뭔가 하면은 처음에 이 FDA에서 그 승인 가이드라인이 뭔가 하면 여기 지금 여러 백신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제 파이낸셜 타임에 나온 자료인데요. 백신이 있는데 코로나 여기 파이저에서 만든 코로나가 90% 넘잖아요. 그리고 다른 백신들도 뭐 80% 90%다 넘잖아요. 유효성이 효능이 넘는데 미국 FDA에서 이 50%만 넘어가면 승인을 하겠다 그랬는데 90% 넘어가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아직도 이제 변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종이 생기는데 이 변종에도 들을 거냐는 문제. 그리고 지금 뭐 수십 개가 움직이지만 결과적으로 생존하는 건 많아봐야 2-3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90% 정도 수준으로 가야 되고요. 부작용도 이거보다 적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 나라에서 하지만 한 2-3개 정도가 서바이브 할 거라는 거죠. 다음에 선진국 규제기관에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 식약처하고 유럽 EMA 식품관리청의 승인을 안. 그래서 이 중국하고 그 러시아에서 한 거 전혀 믿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임상 투여하고 제한적으로 한다는 게 있지 않잖아요. 다음에 이제 백신 개발에 대량 생산이 되는데 아까 대량 생산량은 봤잖아요. 근데 국가 이제 배분 이슈가 있는데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뭐 금요일 날 회의에 참여하는데 지금 근데 우리나라에 언제 가능할지 모르겠고 사실은 WHO가 조율하고 있는데 사실 WHO는 그냥 조율이지 소설 쓰는 거지 이게 사실은 이 제약회사하고 국가 그 이익 때문에 이게 WHO가 먹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방식으로 시스템으로 배분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백신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희망적으로 그 11월 말에 FDA에서 승인이 나면 이제 미국, 일본, 유럽부터 시작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내년 뭐 이 가을쯤이나 굉장히 생산량이 많아지면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많아봐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 하고 뭐 나머지 전부 다 사라지겠죠. 그래서 코로나19가 역사 속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제가 생각해 봤는데 20세기에 1957년에 아시아 독감으로 200만 명이 사망했어요. 1968년 홍콩 독감에서 4만 명이 사망해서 코로나19는 아직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겨울은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직은 못 미치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언론에서 스페인 독감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작년까지 스페인 독감이 있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교재나 이런 데 나온 것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뭐 조금 성급한데 뭐 인류 역사에서 크게 그렇게 기록될 것 같지는 않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교훈을 얻을까? 그러니까 인류가 이 약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위기가 닥치면 하여튼 여러 수단을 동원해서 잘 극복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환경 적응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원테크 문화들 잘 적응하고 있잖아요. 그게 계속 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다음에 이 현재 선진국들이 그 바이러스 퇴치에 올인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이 나오는데 이 유니버설 백신과 바이러스가 변종이 되더라도 이 근본적으로 하나를 맞으면 그냥 전체적으로 가는 이런 기술까지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외국 제약회사들이 이 백신이 사실은 효용성, 이 시장성 때문에 사실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붙으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긍정적으로 이런 진단 시약들, 혁신적인 진단 시약, 백신 이런 걸로 뭐 하여튼 희망적으로 최소한 내년 가을까지는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제가 순서를 바꿨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맨 처음에 제가 아까 그 책에서 위대한 약의 탄생과 인간의 수명 전부 다 건강이 원하기 때문에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그 위대한 약의 탄생 4,000년 시작하면 영국 의학저널 유명한 저널에서요. 최고 걱정이 무엇인가? 인류의 생명과 최고 걱정이 무엇인가? 제일 처음 한 건 백신이죠. 에드워드 제너 천연두 백신. 다음에 마취제. 그전에는 수술할 때 이 고통스럽고 통증 때문에 수술을 못했다가 혁신이 일어났죠. 마취제. 다음에 소독제. 지금 저희가 많이 쓰잖아요. 에탄올을 소독하잖아요. 근데 이 소독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인류가 생각한 게 100년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의사들도 그냥 대충 가운 입고 손도 씻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다가 소독제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게 한 100년 됐다는 거죠. 다음에 세균론으로 해서 이게 세균이 감염을 시키는구나 이런 사실들. 다음에 이제 항생제 플레밍이 했죠. 그래서 페니실린이 개발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 그런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모티베이션이 있었고요. 다음에 정맥 주사. 사실 전 세계에서 그 어린이 사망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가 설사인데 다니엘 베로우가 이 정맥 주사 용액을 적절히 만들어서 이런 이 설사 환자 공급하는 거, 인류 생명을 그래서 이런 발전들이 바로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했다는 거죠. 자, 이 연도별로 유럽의 인구 변화를 보면은요, 19세기 중반까지 항상 인구 증가가 정체됐어요. 2억 명 내어 있어요. 19세기 중반까지 2억 명 내어 있다가 뭐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린이들 많이 죽고 질병 유행하고 식량 부족하고 이래서 죽었죠. 그러다가 19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급격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억 명으로 4억 명으로 증가했다는 건 유럽 인구가. 그러니까 산업혁명에 의한 과학기술 발전이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농업기술이 발전하면서 식량 생산이 증가되죠.
방금 그 말씀드렸던 외과 수술 혁명, 콜레라, 천연두 같은 전염병 대처하는 방안들 이런 게 사실은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을까? 제일 오래된 전화가 영국이 갖고 있는데요. 16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 이 질병이 돌 때마다 툭 떨어졌어요. 이렇게 질병이 돌 때마다 떨어졌는데 보통 20에서 40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19세기 주요 붙어 있는데 패턴은 영국하고 비슷해요. 일본은 빨리 자료가 있는데 일본도 뭐 이러다가 이 제2차 세계대전 많이 사망했죠. 그래서 뚝 떨어지다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죠. 그다음에 한국은 1800년도 자료는 없고 여기 아워 월드 인 데이터 자료를 보면 20세에서 30세 사이였을 거다. 그러니까 1900년도에 20세 차이였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 85세, 남성 79.7세, 평균 굉장히 이제 장수하고 제가 썼듯이 아마 과학자들 한국의 그런 의료 시스템이라고 보면은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 수명 인구가 제일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많이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평균 수명하고 약 발견하고 한번 변화를 볼까요? 그래서 15세기 중반부터 2020년 밑에 보시면 연도가 나오죠. 그런데 큰 발견이 무엇이냐? 이게 사실 이제 이 천체에 대한 1609년에 갈릴레오의 지동설이 있잖아요. 거기 20년 사이에 위대한 발견이 있었는데 혈액이 순환된 걸 인류가 처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역사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피가 튀고 하는 건데 혈액이 순환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다가 처음 발견된 1628년인데 혈액 순환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방역 치료를 안 쓴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면 항상 그것에는 또 엔티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그래서 한참 그대로 갔죠.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제너의 천연두, 1847년 마취제, 리스터 소독제, 다음에 파스테르 세균론, 다음에 19세기 말에 이 말라리아로 또 사망 열대지방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모기가 매개한 건 사실 플레밍 발견. 그러다가 20세기 이제 말에 들면서 약과 독이 컨셉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약과 독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명 변화고 그럼 그 과거에는 어떻을까? 그러니까 18세기 이전에는 뭘 썼을까 인류가? 이게 다 동서양이 똑같아요. 동서양 민간정법이 다 있어요. 다음에 약초 있고 서양에도 약초 있고 동양에도 있고 한약도 있고 방역치료법. 그리고 방역치료법도 중국에서 썼는데 이것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사는 거 사실 인류가 갖고 있는 그런 꿈이고 그래서 100세 건강 시대에 질병 안 걸리고 건강을 오래 사는 거. 그러니까 인류가 갖고 있던 가장 행복의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부터 현재까지 이 질병 없이 장수하고 항상 정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뭐 책에서 많이 받으시지 그 진시황 그러니까 영원히 늙지 않는 그런 불로초 찾아가지고 이 노력했죠. 다음에는 그 인터넷 보면은 불로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젊게 살고 싶어요 인간이. 그래서 이 통솔 모음을 쓴 그 마크 트웨인이 사람이 80살에 태어나서 점차 16살로 젊어진다면 인생이 대단히 행복해질 것이다. 젊어지고 싶은 건 욕망이죠. 그래서 이 늙어가고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두려움 표현했는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스캇 피츠제럴드의 소설이고 영화도 나왔죠.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라는 영화도 있었는데 70대 노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반대로 이 태아의 상태로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벤자민의 기이한 삶인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인생을 하여튼 보통 사람으로 찾던 거꾸로 살던 이 죽음에 대한 그런 그 공포를 갖다가 이제 그 동시에 나타낸 건데요. 자, 그러면 인류 오래 사는 생존 수명과 건강 수명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생존 수명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라이프 스팬이고요. 건강 수명은 헬스 스팬이에요. 생존 수명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세기 동안 하여튼 수명이 괄목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뭐 백신, 치료제, 만성 성인병 치료기술 발달로 굉장히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수 인간이 현재까지 인류가 최장수 인간이 누구냐? 프랑스 여성의 1997년에 사망했는데 122세 164일을 갖다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 프랑스의 그 아를 지역에 거주를 했고요. 집안이 매우 부유했고 아주 편안하고 건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를 지역이 이 화가 고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이 20세기의 그런 고의 만남을 갖다가 기억하는 그런 걸 유일한 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인류 수명을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현재 40세 미만인 사람이 2050년까지만 생존할 수 있으면 불면의 삶도 가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지금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장기를 교체하는 방법, 다음에는 안드로이드 로봇보드를 사용해서 이 정신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방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에 이제 건강 수명이에요. 건강 수명이 여러분들이 더 중요해서 있잖아요. 살면서 건강이 나빠져서 이렇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살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헬스팬인데, 그러니까 삶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심각한 질환 없이 살아가는 거, 신체 정신 질환 없이 이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그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 근데 생존 수명하고 건강 수명 사이에 갭이 있는데요. WHO 세계 보건기구자는 7.5세라는데 미국 자료를 보면 2017년 79세가 평균 수명이면 63세가 건강 수명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16세의 갭이 있는데, 즉 인생의 20%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산다는 거죠. 그죠? 다음에는 국내는 어떨까? 이거 사실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2018년에 보면 10에서 20세 사이일 거다. 10세에서 20세 사이일 거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에 따라서 의료시설 그런 그 차이에 따라서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그 과학기술을 가져가 뭔가하면은 이 라이프 스팬은 계속 늘어날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존 수명은 이제 의료기술 발달 또 생명과 발달도 늘어나는데, 사실은 이제 이 건강 수명, 이건 사실은 이 삶의 질 향상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죄송합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중요할 거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의 그런 도전은 이 생존 수명을 제가 담았는데, 수명 150세를 넘긴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래서 두 과학자가 내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그 과학자들은 그때까지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한번 책을 하나 좀 읽어보시면 해요. 그래서 하여튼 과학자의 도전이 뭔가 하면은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는 거, 이런 그 헬스 갭을 갖다가 줄이게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학 서적, 많은 과학 서적에서 오래 살고 삶의 질 개선은 뭐냐? 사실 뭐 이것저것 먹어야 된다가 아니에요. 생활 행동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2007년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인데요. 이 저널은 우리나라에서 이 논문에 내면 의사들이 대표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논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은 나왔는데, 저기 사망의 원인이 뭔가 사실은 유전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빨리 사망하고 유전 질환이 생기고 하는 게 한 30%, 다음에 사회적 환경, 다음에 건강관리 10%, 생활 행동 습관이 40%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비만하고 이런 운동 부족, 이런 현대인의 그런 생활 패턴, 이런 것이 이제 조기 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과학문헌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오래 살고 건강하고 싶으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규칙적인 운동. 규칙적인 운동이 바로 정신과 육체적으로 이 삶의 질을 굉장히 향상시킨다는 거죠. 그죠? 뭐 과학 증거도 너무하게 많아요. 다음엔 체중 조절. 그러니까 체지방이 쌓이면 노인성 질환들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확률이. 잠 잘 자는 거.
하루 평균 6시간 잠잘 지 않은 것도 굉장히 고기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장애가 있으면은 고혈압, 비만, 심장마비 그 질환 발생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사, 여러분 들었겠죠? 식사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채소, 과일, 육류, 생선 등 이 다양한 요소들을 이 균형 잡히게 적정하게 많이 먹자.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사실은 뭐 건강에 좋다 그러는데 뭐 슈퍼푸드, 웰빙 푸드에 이렇게 집착하지 말고요. 골고루 균형 있게 먹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다음에 스트레스 풀기. 이 스트레스도 질병 예방하고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술 마시고 푸는 사람도 있고 영화 보고 책 보고 대화하면서 푸는 사람도 있는데 본인 나름대로 뭐 스트레스가 계속 살아가면서 오잖아요. 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하는 게 약 의존도를 줄여라는 거예요. 약 의존도를. 그러니까 뭐 제가 약대 뭐 학장하고 약대 교사라고 그랬었는데 약대 교수도 거의 잘 안 먹어요. 이거 약을. 그래서 약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절에 따라서 치료 목적으로만 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그리고 생활 습관을 바꾸면 이러한 만성 성인병 질환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있을 때 운동하고 식이요법만 잘하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의존도를 줄여라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할리만에서 2017년도에 노벨 프라이스 다이alogue 서울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5명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대담 형식으로 하루 종일 1000명 모아놓고서 이렇게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주제가 The Age to Come이에요. 노령사회 어떻게 해야지 노령사회를 잘 극복하느냐. 제가 얘기한 거 공통적으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내년에 10월 30일 날 있는데요. 내년에 여기도 이제 코엑스였는데 사실은 이 올해 하려고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를 했는데 이 퓨처 오브 러닝 그러니까 미래 이런 시대 코로나 시대 배움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걸 하는데 많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좋은 자리를 예약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들은 뭐냐는 거예요. 20세기 야간 우리들이 뭐냐. 자 21세기를 보면요. 지금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사람마다 약 용량을 다 틀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 종류도 다 틀리겠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많이 정보가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 맞춤 약치되고 오는 거예요. 21세기. 다음에는 헬스케어 플랫폼인데 헬스케어 플랫폼이라니까 아까 그 건강 유지하는 팩터들이 있잖아요. 그 빅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건 지금 아마존하고 구글에서 어떤 순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그 나왔을 때 누구도 막 이긴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이세대 구글. 지금 플랫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건강 관리를 그냥 AI가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유전 정보, 건강 검사 자료가 딱 있으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뭐 스트레스 줄여라면 이런 플랫폼이 만들어져요. 다. 이게 뭐 5년, 10년 내로는 갑자기 터졌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대비가 안 돼서 가지고 이제 완전히 시장이 종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과학자 사실보다는 귀담령으로 많이 해요. 귀동량으로. 다음에 이제 뭐는 좋다 그러면 셀프 전문가들이 많잖아요. 이야기 듣고 한다는 거죠. 또 뭐 민족의 영향, 신비한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거. 다음에 주변에서 먹는 거 난 불안하니까 나도 건강 유지를 해서 뭔가 먹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 신문 매체, TV 방송이 어떤가 하면은 방송 매체가 하면은 이제 이 먹거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음식에 뭐 비타민 B가 많고 항산화 성분이 많고 뭐 당 높은 고혈압 적고 많이 이게 슈퍼푸드라고 그러고 뭐 최근에는 뭐 미세먼지에는 미나리토트를 먹고 대한민국 모든 먹거리가 마치 슈퍼푸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전문가들에 의해서 미스리딩을 많이 시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식품 먹거리, 슈퍼푸드, 종합 비타민,
디톡스가 있는데 셀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매체에서 건강이라는 정보를 무책임하게 날라요. 퍼나르고. 그리고 신문 매체에서도 이제 이 주말마다 헬스 섹션이 있잖아요. 다 헬스 섹션이 있는데 대부분 다 스폰서된 페이지, 광고성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두 번째 하면 이건 뭔가 하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합 비타민 슈퍼푸드야 건강 디톡스 이거 있는데 책에서는 이거를 그림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깊게 설명했는데 오버레이를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식품에서 약에 이르기까지 도대체 모든 건강관점을 이렇게 한눈에 보이도록 지금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책에는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각각에 대해서 그런 이런 그 과학적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이거는 그냥 이 오버레이로 해가지고 한꺼번에 정리를 합니다. 근데 현재 약을 대한 우리의 모습이 뭐냐? 그러니까 극단적 사례, 건강 유지를 해서 뭔지 먹어야 되는 거야. 약과 건강 제품은 무엇인지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집 자녀들은 뭐 눈 건강, 체형 유지, 두뇌 개선 다 먹고 있는데 우리 자녀도 뭔가 먹여야 생각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극단적 사례는 모든 약은 위험하기 때문에 해롭다.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런 두 그룹들이 있는데요. 각각을 간단히 보면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먹어야 한다. 그러니까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권하면 솔깃해지고 뭐 어떤 종류 약인지도 모르고 사 먹고 또 아픈데 병원에 약 갔는데 약을 안 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외국은 병원 가면 약 거의 안 줘요. 미국은 정말로 약을 거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미국 교포 의사하고 약사들이 한국에 왔을 때 강연을 했었는데 다 동일해요.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살아도 약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도 안 그런데 약을 그렇게 좋아하더라. 내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베트남 패키지 관광에서 경험했는데요. 뭐 의례적인 옵션 쇼핑이 있잖아요. 그래서 습지에서 채취한 야생초라고 파는데 물론 만병통치약이죠. 그래서 4인 가족 한다면 한 100만 원,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근데 한 20명 이상이 됐는데 이 한 가족 구입하니까 다 구입하는 거예요. 막 노동도 구입하는데 그래서 제가 친하게 지냈던 분한테 이 분야 전문가인데 구입할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도 그냥 뒤돌아서자마자 바로 구입하는 거예요. 상당히 이런 별로 전문가를 불신하더라.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음에 어떤 약이라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약을 극단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아나키, 약 안 쓰고 아이시오의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신, 항생제 어떤 약도 하지 않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로. 그러니까 이게 상업적인 거죠. 근데 국내 아나키 배경이요. 국내에서 나온 게 아니라 1998년에 란셋이라는 유명한 의학 학술지가 있는데 MMR 예방 백신 이것도 한 90%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을 누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백신 맞추기를 했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맞추기 거부 역사는 에드워드 제너 때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백신 시작할 때부터 천연두 백신 그 당시부터 있었는데요. 근데 2010년 지나가지고 이 논문이 조작으로 판명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백신 반대 단체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근데 의사들이 이 제약회사 한통속이 돼가지고 백신의 위험성 하면서도 은폐를 한다. 이런 음모론이 생겨났고요. 근데 팩트체크를 보면은요, 1998년에는 홍역 환자가 10명 미만이었는데요. 2014년 이 엔티백신 운동으로 이제 백신 접종률이 저하가 되잖아요. 어린이 홍역 환자가 1287년 발생을 했고요. 39명은 심각한 폐렴 증상을 보였고 1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지만 예방 백신은 정말로 어떤 치료법보다 부작용이 비교적 작고요. 또 백신을 맞지 않으면 최악 예고는 전염병이라고 참고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그룹이 있는데요. 근데 극단적 사례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약을 의존하던 극단적으로 기피하던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을 신뢰하지 않고 약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왜 사람들은 정부나 전문가보다는 떠도는 소문이나 광고를 더 믿을까? 배경이 뭘까? 그러니까 정부와 전문가를 신뢰하는 이유인데,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 약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나가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참고서 이렇게 다 뒤져놨는데 약이라는 게 무엇인지, 약이 어떤 부작용이 생긴지, 건강 어떻게 유지하는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자기가 셀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셀프 전문가예요. 그래서 뭐 건강유지에서 뭐 몸은 불편하거나 아프면 스스로 그냥 전문가가 돼서 뭐 민간요법, 건강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학적 근거 없이 언론 매체나 소문만 끼고 그렇게 약을 권하고 블로그를 통해서 막 건강 정보를 터널이. 근데 선진국은 상당히 약과 독의 개념을 명확하게 교육을 시킵니다. 애들한테. 그러니까 약은 뭐고 독은 무엇이라는 거를 교육시키는데, 초중고 교육의 기본이 뭔가 하면은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약을 절대로 남에게 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남에게 치명적인 피해. 그리고 전문가들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도대체 무엇을 믿을 만한 정보인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지나가는데, 그래서 그리고 전문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일반인 사이에 물리적, 심리적 괴리감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여기 30분 대기했는데 요새는 종합병원 가면 1시간 대기하는 게 기본이죠. 1시간 대기하고 한 2분, 3분 정도. 그러니까 뭐 면담 시간 동안에 의사도 마찬가지고 환자도 마찬가지고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냥 쓱 얘기하고 끝나고. 그래서 이 전문가한테 정보를 얻고 싶어도 문턱이 너무 높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는 모르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또 전문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궁금한 질문을 갖다 다 답하고 싶은데 초중고 시절에 기본 교육이 안 돼 있으니까 무엇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를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10분을 강의를 할 수도 있고 30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다음에 신뢰받지 못하는 전문가 국가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잉 처방하고 처음에는 약을 굉장히 많이 처방하고 쓰잖아요. 약국에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뭐 5개 들어오는데 이 세상에 그렇게 약을 시키는, 그러니까 뭐 제약회사 좋은 일만 시키는데 과잉 처방 초제. 그래서 이 부작용 경험 사례는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잘못된 판단 또는 관행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소비자, 국민들한테 고통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 효과를 못 본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병원 밖에서 찾는 거예요. 남 얘기 듣든지 뭐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전문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근거 없는 정보에 휘둘리는 이유죠. 그래서 2019년만 해도 26만 건 그 부작용 사례가 지금 식약처에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신고 안 한 것까지 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문가 스스로가 상업적인 목적화해서 언론이 처음 10회 중에서 과장되게 한 거죠. 비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게 뭐 의사가 나와가지고 의사야 이거 뭐 건강식품 판매원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다음에 김약수 홈페이지 건강기능식품 잘사는 꿀팁. 저는 사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전문가의 역할과 대중과 사이비 전문가 이거를 한번 보면요. 사이비 전문가들은 상업적 이익이 주목적이에요. 과학적 사실을 과대 포장하기 쉽고요. 다음에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굉장히 집착하고요. 다음에 대중을 현혹시키는 언변을 갖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대중들은 거짓 정보에 솔깃하죠. 다음에 본인의 경험을 그냥 바로 남한테 전달을 해요. 다음에 어리석은 지식으로 또 자기 과시하는 사람들, 인터넷에서 블로그로 퍼날리는 사람들 많죠. 다음에 자신의 믿음을 굉장히 집착하고요. 전문가 역할은 뭐냐? 이해관계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객관성 유지가 필수고요. 다음에 과학적 근거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학술지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분야의 학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지식이 절대적인 아니에요.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항상.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한테 과학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책도 그런 학자적 양식,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약과 두 개 두 얼굴 이걸 할까요? 어떻게? 약과 두 개 넘어갈까요? 시간이 많이 돼서 어느 정도 하지. 이거 안 넘어가죠. 해열, 진통제, 약과 독, 뭐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것이 50분이라서요. 아니 실질적인 거 말씀드릴게요. 저희 1시간 하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해도 됩니다. 그래요? 1시간 하는 줄 알고. 뭐 재미있어.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약과 독의 개념이 아까 20세기 후반에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뭐냐? 다른 쪽에서 하면 약은 효능이에요. 에피카시, 그다음에 혜택, 질병을 치료하는 거, 독은 독성, 부작용, 위험성, 리스크예요. 그래서 모든 약을 많이 복용하면 독이 돼요. 그러니까 뭐 타이레놀, 알코올, 비타민 복합제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음에 치명적인 독소도 양을 적절하게 쓰면 모든 게 그런 게 아니고요. 일부 독소들은 약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소 같은 거는 발암성 중금속이거든요. 근데 백혈병 치료에는 효과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쓰고 다음에 이제 이 보톡스 주사 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신경 독소로 굉장히 강해요. 신경 독소. 근데 주사 피는 데 쓰죠. 그러니까 일부 독소들은 소량으로 약으로도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15세기에 유명한 파라셀소스 약이 되느냐 독이 되느냐는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걸 볼까요? 근데 용량 의존성 기능이 뭔가 하면 여기 커브가 청색으로 보이는 건 효능이에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 좌측 X 좌측은 조금 먹는 거고 우측은 약을 많이 먹는 거고요. 효능이고 다음에 여기 Y축은 약이나 독이 효과가 있고 없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몰핀 가지고 얘기할까요? 아편의 약은 진통 효과예요. 굉장히 강력 진통 효과인데 이게 소량일 때 조금 쓰기 시작 굉장히 많아지죠. 그다음에 알핀이 이제 많이 쓰기 시작하면은 독성이 나오는데 그거는 호흡마비가 돼요. 마핀이. 그래서 독성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효능과 독성 사이를 포인터가 없어가지고 그 안전역이라고 해요. 안전역. 근데 이 안전역은 약마다 다 틀려요. 항암제는 굉장히 좁잖아요. 그래서 항암제 쓸 때 부작용 무지 많다는 게 바로 그거고요. 다음에 이 해열제, 타이로논 같은 건 비교가 좀 넓어요. 그러니까 조금 많이 써도 괜찮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 담배하고 폐암과의 관계를 보면 하루에 담배로 반갑, 한갑, 20가치, 40가치 폐암 발생률이 현저히 증가하죠. 커브가. 그렇죠? 네.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고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운전전 기준이 0.05%죠. 하루에 0.05%에 도달하면 사람마다 틀린데 한 잔하고 두 잔 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두 잔에 도달하고 어떤 사람은 한 잔에 도달하는데 그 사이에 근데 세 잔, 네 잔, 다섯 잔 먹어서 자동차 사고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 비타민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서 비타민을 말씀드리는데요. 비타민 역사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이전에는 기아 상태 때문에 비타민 결핍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구루병, 교열병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4가지 필수 영양소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4가지. 그러니까 비타민 존재를 몰랐어요. 근데 비타민 발견이 늦어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질병 발생 원인을 고대서부터 19세기 말까지는 이 사실은 그 미아스마 이론이 지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서는 귀신이 들리거나 신이 분노해서 변이 생긴다고 했고 그리스 로마 시대 히포크라테스가 미아스마 이론을 했고 그게 바로 그 간호학의 그 선구자 나이팅게일도 미아스마 이론은 아니지만 신봉자였어요. 근데 미아스마 이론은 뭔가 하면은 나쁘고 더러운 공기가 그런 그 미아스마가 질병을 일으키고 공기를 더럽히는 게 특히 썩은 물질에서 병을 걸린다고 이렇게
19세기 말까지 이렇게만 주장을 했었죠. 근데 19세기 말에 세균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알스마이로 아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세균이 매개하고 전염성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결핍으로 교역병, 갈비병, 이 구루병들이 매우 흔했는데 이것도 당연히 세균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비타민 결핍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타민 존재 알기는 게 꽤 시간이 오래 걸렸죠. 그래서 이 노벨상 그 비타민, 그래서 그 20세기 중반까지 뭐 노벨상 비타민 주제를 연구하면 노벨상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7명이 비타민 연구로 노벨상 받았습니다. 1929년에 처음 받아서 1965년까지 17명이 노벨상 받은 말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물에 녹는 이 종류에 따라서 9개의 수용성 비타민이 있고요. 다음에 기름에 먹는 4개의 지용성 비타민이 있죠.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이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체내에 저장되지 않고 과량은 노류 배설되기 때문에 쉽게 배설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반적으로 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지용성 비타민이라는 건 체내 잔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밖으로 배설을 안 하니까 과량 섭취하면 부작용 유발 가능성이 많죠. 특히 바이타민 A, D, E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용량 반응 곡선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섭취하느냐. 여기 과학자들이 보면 가운데 점선이 있잖아요. 권장 섭취량하고 상한 섭취량. 그것을 음식물로 섭취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적더라. 소량이 섭취하더라. 그러면 결핍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이제 결핍증이 심각해지는 거죠. 다음에 좌측으로 가면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독이 되는 거예요. 부작용. 그러니까 이 커브는 이렇게 이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결핍 나타나는 거, 적절하게 먹는 거, 과량 섭취하는 거 세 단계로 분류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이 볼 땐 현대인에서 20세기 선진국의 영양 과잉 상태이기 때문에 비타민 결핍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영양조사 보고서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거는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데 비타민 결핍이 발생하는 수 있는 그런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식욕차가 돼서 식사 안 해요. 다음에 이 편식하는 어린애들, 다음에 만성 질환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비타민. 다음에 임산부 수유시는 비타민 필요량이 굉장히 증가하는데 태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증가하는데 이때는 일반 비타민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국은 요 임산부들한테는 의사가 처방을 해서 임산부용 비타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타민 중에서 바이타민 A 같은 건 기형아 발생이 있거든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 편식하는 어린이, 다이어트하는 여성들, 다음에 노년층. 그러니까 이런 비타민이 잘 식사 골고루 못하고 하면은 결핍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술, 만성 음주자. 만성 음주자라는 데피니션을 남성은 일주일에 15잔 이상, 여성은 일주일에 8잔 이상 술 마시는 사람들은 이 만성 음주자들은 비타민 결핍이 심각해요. 다 수용성, 지용성 다 비타민 결핍이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이 술의 부작용을 비타민 결핍으로 바라봤어요. 1960년대 이전에는 비타민 결핍 때문에 술에 그런 부작용이 나온다고 바라봤어요. 근데 반면에 이 흡연자들 있잖아요. 흡연자 특이하게 비타민 C가 결핍이 돼요. 근데 여기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흡연자를 보면 정상인에 비해서 비타민 C 농도가 30% 정도가 낮아요. 그래서 뭐 일부 흡연자들한테는 비타민 C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이 나온다는데요. 그래서 비타민 C도 예를 들어 비타민 C를 한번 볼까요? 먹는 양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보시면 식품은 안전하죠. 생존에 필수고 안전하죠. 그리고 5대 영양소가 나왔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다음에 여기 성분이 많아지는 거예요. 유효 성분이라는 어떤 단일 컴파운드. 비타민 C가 건강에 있는 식품으로도 비타민 C를 사는데 점차적으로 많아지죠. 근데 약으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비타민 C를 어떻게 써냐면은 이 비타민 C가
이 정맥 주사라면은 암 환자들한테 통증을 없애요. 암 환자들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몰핀 대신에 비타민 C를 하면은 통증 없애요. 그러니까 비타민 C가 영양소를 쓸 때 소량이 있고 종합 비타민은 이것보다 많고 암 환자한테는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서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치료 효과도 있지만 부작용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약과 도료만 개념을 아시겠죠? 자, 종합 비타민 뭐가 할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건데 이것도 사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응?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될까? 일단 종합 비타민이 뭔가를 얘기하면요. 건강기능식품 밑에다가 종합 비타민 맞죠? 종합 비타민은 여기 보면은 비타민, 수용성, 지용성, 다음에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일부 제품에는 이 항산화제가 들어가 있어요. 플라보노이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들어있다. 비타민이 1992년 4월 6일자 타임지가 있는데요. 리어 파워 비타민의 힘, 실제적인 힘에 대해서 이게 1992년에 타임지 표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노화진시키고 암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한다. 이게 딱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비타민 복용을 권장하는 이유. 그러니까 비타민 결핍 때문에 먹는 게 아니고요. 비타민을 먹었더니 암, 심혈관 질환 예방한다. 노화 진행시킨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타민 결핍 예방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이거서부터 이 종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 판매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죠. 자, 그 타임지 주장의 과학적 근거가 뭔가 하면요. 우리 몸이 이 산화제하고 항산화제 이렇게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이 산화제가 이게 지금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딱 제가 막 짚을 수가 없는데 유해 활성산소를 쉽게 얘기하면 산화제라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화제 그럼 나쁜 걸 생각하잖아요. 실제적으로 좋진 않아요. 산화제가 있는데 노화비 성인병의 이론이 뭔가 하면 산화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아지니까 그 산화제들이 지방도 산화시키고 단백도 병도시키고 뒤에 있는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밑에 있는 성인병도 일으킨다는 게 바로 노화 성인병 이론의 절반은 유해 활성산소 산화제로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이 항산화제잖아요. 비타민 중에 특히 A, C, E 같은 거 항산화제거든요. 다음에 슈퍼푸드도 항산화제, 건강기능식품도 항산화제가 굉장히 많죠. 이런 걸 먹으면 산화제를 줄이니까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론이에요. 비타민. 근데 항산화제 이제 역설을 이해하시는데 엔티옥시드 파라닥스라고 그러는데요. 시험관리 시험하고 동물 시험에서는 수많은 연구가 있어요. 항산화 비타민, 항산화제 성분을 보면 유해 활성산 생성을 막고 세포와 조직 손상을 줄인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사람으로 대상한 인천 시험 결과는 질병 예방이나 건강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엔티옥시단트가 파라독스라고 하는 거예요. 엔티옥시단트는 파라독스. 항산화제 역설이죠. 항산화제가 왜 인체 시험에 효과가 없나? 사람한테 효과가 왜 없나? 그러니까 두 가지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항산화제가 소량을 먹으면 효과가 있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독이 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U자 형태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량 양이 적으면 효능을 보이다가 많아지니까 이제 독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이론을 설명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웬만큼 항산화제를 먹어도 총량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데 2016년 BBC 퓨처에서 나오는데 12월 8일자 2016년 왜 비타민 제제가 작용하지 않을까? 근데 아마도 당신에게 해로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May bad for you. 그렇죠? 그 이제 얘기할게요. 그 항산 비타민제를 부정적 연구 실험을 많이 했는데 여기 제가 리그널 저널하고 메디슨 그랬죠. 그래서 이 저널 되면 대한민국 대표 의사 되고요. 아주 그냥 이 의학계에서는 시끄럽게 돼요. 응? 그러니까 뭐 1년에 뭐 한 편 내는지 안 편인지도 모르겠어요. 쓰이는데 핀란드에서 흡연자 29,000명을 대상으로 항산화 비타민 5, 8년간 먹었더니요. 폐암, 심혈관 질환 사망 확률이 증가하더라. 1994년 보고인데 이게 이 미국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게 좀 이상하다.
오히려 그냥 효과가 없는 걸 이해하는데 오히려 왜 증가하느냐는 거고요. 다음에 1996년에 이것도 이제 18,000명을 대상으로 연구했고 항산화 바타민 A와 베타카로틴을 계속 먹게 하는데 폐암 사망률이 이건 이제 이 성면에 노출되면 폐암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성면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먹게 했더니 폐암 사망률이 증가하더라. 그래서 실험 중단해버렸어요. 중간에 하다가 다음에 이제 메타 분석을 했는데요. 항산화 인체션 연구를 다 분석을 했는데 별 효과가 없고 오히려 암 발병률이 이런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다음에 미국 의학회 저널 자마에서도 역시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연구 결과에도 미국 식약청이 리스폰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특별하게 부작용이 없는 한 뭐 10만 명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로 뭘 바이타민을 규제하느냐, 뭐 비교적 안전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규제할 필요 없고요. 아니 이미 이제 이 그 국년화된 그 비타민 산업계가 워낙 크고 국민 그런 총산에 들어가는 부분. 다음에 1974년에 미국 FDA, 미국 식약처에서 비타민 과잉 섭취 규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또 논의에 받아가지고 프록시마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 원천 금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 비타민은 터치 안 해라고 미국 식약처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책에 자세히 썼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소비자 선택과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줄리어스 시저죠. 그리고 대중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거 요즘 보면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다음에 브라질 소설가 연구수사. 뭐 본인 설명하는데 긴 시간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듣기 싫은 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평소에 믿음과 생각을 그러니까 이런 믿음과 생각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장에다가 쓴 게 믿음은 이렇게 약이 된다. 그래서 미국은 의사들이 플라시보를 많이 써요. 위약 효과. 플라시보는 뭔가 하면은 밀가루 약이에요. 근데 좋은 약이라고 얘기하고 좋은 약, 비싼 약이라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환자 모르게 이게 비싸고 좋은 약이라고 하면은 밀가루 하면 이게 약이 된다는 건데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비타민, 인삼, 건강제품 먹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몸이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졌다. 제가 이제 그 서울대 학장을 했을 때 법대 학장이요. 약대에서 비타민 C 제제를 만드니까 한 3달에 줬는데 꼭 달래요. 근데 자기 차에다가 넣고 먹는데 그거만 아침에 먹고 나면 그렇게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와 믿음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기 한번 예시를 볼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알부테놀이라고 기관지 확장제가 있어요. 그래서 천식 환자를 4그룹으로 분리해요. 기관지 확장제를 투여한, 그러니까 실제 약을 준 사람, 2구는 밀가루 약 준 사람, 3구는 가짜 침수를 해요. 4구는 아무것도 투여 안 해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이 생리작용은 어떻게 해요? 숨 폐활량은 약을 투여한 그룹만 상승을 해요. 플라스틱 가짜 침수 처치 안 하는 건 그대로인데 약을 투여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천식 증상이 낫느냐 물어봤더니 플라스틱 가짜 침술은 이 약을 쓴 거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적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런 플라시보가 그러니까 정신하고 이런 이 생리적인 작용, 그래서 실제로 많이 규명이 되어 있는데 플라시보는 먹으면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되고 통증 조절하고, 그래서 이런 정신병 또 통증 이런 거는 외국에서는 사실은 한국에서 못 쓰지만 위약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특히 비싸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비싸다고 얘기해라. 그래서 플라시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산업계에서는 성인병 예방에 위해서 종합 비타민 복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임상영양 전문가들은 위험한 그룹이 아니라면 영양 과다 상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 균형잡이 식사가 아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건강유지에. 그러면 비타민 권장량이 충분히 도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합 비타민 제제 건강 식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선택이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비싼 가격 주고 건강에 대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거. 플라스틱 효과도 소비자의 선택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슈퍼푸드.
디톡스 한 10분 내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총장님 10분 내 마무리는 돼요. 네. 이것도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같이 보면 슈퍼푸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죠. 먹거리에서 슈퍼푸드 이게 사실은 시대적인 유행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뉴욕타임즈 슈퍼푸드 골드러시 마치 그냥 금방 찾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처럼 슈퍼푸드가 움직이는데 유행을 타는 거예요. 중국산 1970년대 구스베리서부터 키위서부터 미국에서 유행 타면은 그 우리나라 똑같이 이러더라고요. 키위, 케일, 키노아, 아사이베리, 견과류 지금 또 견과류 나오고 다음은 뭘지 모르겠어요. 나는데 슈퍼푸드란 걸 정의를 어떻게 넣냐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한 중간 정도로 나는데요. 특정 영양소가 많기 때문에 비타민, 특정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공장에서 만드는 거니까 내처럴하게 이런 걸 하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와인, 레드 와인의 그 레스베라툴이라는 그 항산화제 성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포도 같은 거는 슈퍼푸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로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제를 함유한 건데요. 슈퍼푸드가 일부 이제 논문에서 주로 전부 다 이제 제조회사가 스폰서된 건 논문의 근거로 노아지가 걸어주고 활력 부른다고 주장하지만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 다른 뻔히 알겠죠. 과학적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문제가 특정 식품에만 관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공간이 그게 아주 건강에 나쁘고 영양 결핍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식품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골고루 먹는 거 지금 오늘 강의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 시간 때문에 그 하버드 접시 플레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슈퍼푸드에서 기적바라기보다요. 다양한 식품 균형 섭취하는 게 바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디톡스도 나왔죠. 이거 과학용어가 아니고요. 과학용어는 디톡시케이션이라고 해서 해독작용 과학용이 있는데 이 성분은 주로 항산화 성분, 식이성분, 국적부분 성분 굉장히 많아요. 효소제품, 마그네슘, 커피, 소금 등이 많은데 제조회사에서 추정하는 게 식품 첨가물, 농약, 몸속에 쌓인 독을 기소서 체외로 배출할 계획이 않다. 구체적으로 몸속에 쌓인 독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숙변이라고 한다든가 근데 좀 개념이 흥랑해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뒷받침이 전혀 안 돼 있는 건데요. 역시 이제 만병통치를 주장하고요. 다이어트, 간세적 노폐물 제거, 피부 미용. 근데 해독제라는 것은 사실은 독성이 강한 것들 있잖아요. 사실은 이 화학무기나 벌침, 뱅독, 농약 중독, 버섯 중독 같은 거는 해독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근데 인체가 해독 기능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해독작용이 필요하지 않고요. 다음에 이제 디톡스를 먹으면 오히려 체내가 느끼는 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내부적인 거, 외부적인 거는 마치 면역 시스템처럼 포린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물질로 느끼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거해야 되겠네라고 딱 하기 때문에 몸에 부담만 준다는 거죠.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그 외국에서는 신고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면 폐수 조치가 해요. 근데 피해자가 소송 문제는 별도로 하되 신고만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효능과 부작용 심사를 해요. 근데 식약처에서 허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건강식품위원회 거기서 한 6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식품 연구하는 사람들은 건강기능식품을 식품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소비자들이 약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념이 틀려요. 그래서 효능 앉아서 16년 했는데 인체 시험의 이것도 역시 척도가 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가에서 인증을 하는데 국가에서 인증을 해서 허가가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외국하고는 틀린 점이라는 거죠. 국내 건강식품, 홍삼, 개별 인정, 비타민, 무기질, 프로바이오틱스, 밀크시슬 해서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즉 이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거를 이제 뭐가 되는 그러니까 근데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그 건강기능식품이 이렇게 규모가 팽창을 하고 있어요. 한약을 여기다가 담았는데요.
이게 한약은 동서양 전통 민간요법이잖아요. 약초 그리고 동물, 광물 많이 보호가 되어 있고요. 동서양 이 고대사에서 보면은 BC 3000년부터 파피루스에 7000여 종의 약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국 그 약물학에는 BC 1100년 굉장히 오래된 인류가 경험적으로 그 약초를 썼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62종의 약초 처방 기록이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약초를 쓰다가 그다음에 효과가 이렇게 비슷한 것들은 모여서 복합 처방이 되는데요. 동양에서 그게 바로 비방이 됩니다. 근데 서양은 똑같이 그게 특허로 되는 거예요. 신세계. 그래서 이제 특허로 돈을 많이 벌었죠. 서양 의사들이 특허로 돈을 많이 벌었죠. 이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른 약초 쓰다가 복합 처방을 시작했다는 건데, 근데 현대 과학에서 이게 전혀 근거가 아니고요. 현대 과학에서 아주 좋은 약들을 발견했죠.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견된 양귀비, 몰핀 나왔죠. 다음에 버드나무, 아스피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집트 문명에서 버드나무, 아스피린의 해열지 효과가 크다. 다음에는 이 말라리아의 남미, 인디아 문명에서 키닌에 나왔죠. 그래서 유럽으로 전파됐죠. 다음에 이 중국 문명에서 나온 개똥소, 그래서 알테미신으로 중국 과학자가 노벨상 받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전혀 근거가 없진 않고 좋은 약들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정부가 왜 식품의약품을 관리기관에 슈퍼푸드 디톡스, 종합비타민, 과잉 섭취를 경고하거나 규제하지 않을까? 이게 사실은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지금 다 담았잖아요. 이 책에서는 따로따로 썼는데 다 담았는데요. 자, 식품 굉장히 안전하죠. 인류가 전통적으로 중국 과거의 역사에서 계속 뭐 안전하죠. 약 최근에 개발이 시작하죠. 근데 약은 식품은 이쪽으로 갈수록 좌측으로 갈수록 안전하고요. 약은 혜택도 있지만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리스크가. 그러니까 약과 독의 개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약은 효능과 부작용 엄격하게 심사를 해요. 그래서 바로 백신, 코로나 백신 효능과 부작용 엄격하게 심사하는 거예요. 그게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죠. 그리고 이거는 질병 치료 목적이에요. 질병. 물론 백신 예방이지만 질병 치료 목적이고 정부와 전문가, 의사 처방, 약사 조제로 관리를 철저히 하죠. 자, 이제 이쪽으로 모여 있는 거는 전부 다 질병 예방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인체 시험에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작용도 크지, 그러니까 유효 성분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도 크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 성분. 그래서 정부에서 미국 식약처에서는 건강 관련 제품 관리 안 하는 거예요. 별로. 관리 안 하고 단지 부작용이 보고되면 회수하는 거예요. 부작용이 보고되고 뭐가 막 아프고 막 이러더라면 회수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은 소비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스탠스도 미국 식약처 스탠스가 바로 이런 건데 똑같아요. 이게 전부 다 지금 이해관계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 학술지 근거에 했고요. 다음에 정확하게 이런 거를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책에서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음에 건강 관련 제품에 그런 과장된 주장들이 꽤 있는데 과학적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그런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플라시보 효과도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비싸면 효과가 더 있고 색깔도 영향을 미치고요. 약의 색깔도 치료에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위약 효과도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도 그 책에 담을 때 미국 선진국 규제기관하고 스탠스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그 관리를 그냥 내버려 두고 약만 철저히 관리를 하는구나. 그래서 사실은 약의 사용 목적은 정확히 이해를 하고요. 이건 사실은 정부나 전문가들이 관여하는 거고요. 다음에 치료 목적으로 하는 걸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질병 치료 목적으로. 그리고 무분별한 건강관리 섭취는 건강 유지나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고, 건강 관련 제품 소비자의 판단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특별한 부작용이 없다면 비싼 돈 주고 먹고 본인이 위안을 얻을 수 있다면 플라시보 효과도 소비자의 중요한 선택이라는 거죠. 다음에 이
건강하고 오래 살아가는 거, 이게 올바른 생활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모든 과학문화, 모든 과학자들이 의학 서적이 얘기하는 게 올바른 생활 방식이 중요하다. 근데 올바른 생활 방식 아까 말씀드린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게 술 끊고 담배 끊는 것만큼 어려워요. 먹는 거 줄이고 체중 조절 다 어려운 거예요. 스트레스 줄이는 그런 거. 다음에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이해를 하면, 그리고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병이 생기면 그냥 무조건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이 전문가 도움을 받고, 다음에 이제 성인병이 되면 이게 약이 항생제는 사실은 일주일 쓰면 끝나는데 뭐 당뇨나 이런 거는 평생 가잖아요. 고혈압 치료제나. 그래서 약 함유 선택하고 이런 생활 방식 개선으로 평생 동안 건강한 삶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빨리 시간에 쫓겨가지고 많이 빼고 그냥. 사실은 오늘 또 가습기 살균제 부분도 조금 담고 싶었는데 이거는 뭐 방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뭐 한두 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정말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시면 한 분 정도 질문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 사회자는 질문을 자기 임명배 질문하세요. 그 버드나무 가지고 아스피린을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버드나무 가지고 아스피린을 네. 만들고 막 그러는데 본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개똥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효능이나 뭐 쑥이랑 관련된 건지 뭐 여성 청결제로도 쓰고 막 이런다는데. 이 개똥쑥 그 책에다가 점을 담아놨는데요. 개똥쑥의 이제 발견 원리가 뭔가면은 말라리아 치료제가 키닌을 쓰잖아요. 키닌을 쓰는데 말라리아도 치료제도 많이 쓰면 내성이 생겨요. 근데 중국에서 이 베트남을 전쟁하면서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프로젝트 준 거예요. 만료제를 치료를 하자. 그리고 이 키닌을 썼는데 듣질 않는 거예요. 듣질 않아서 새로운 말라리아 치료제가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투유 그 교수가 이제 사실은 뭐 말라리아 치료제 정부에서 큰 프로젝트 줘가지고 개발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 문헌들을 뒤졌죠. 과거 문헌들을 뒤졌더니 개똥쑥의 효과가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 담겨 있대요. 개똥쑥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약을 할 때 추출을 하잖아요. 뜨거운 물로 추출하거든요. 근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 문헌에 차에서 마시면 이게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다는 게 있대요. 중국 고서에. 그래서 차게 냉침을 했더니 말라리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임상적으로 쓰고 효과도 있고 해가지고 그 말라리아 내성, 키닌의 내성 있는 환자들 아프리아, 중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생명을 구했죠. 그래가지고 아마도 유일하게 천연물 가지고 노벨상 얻은 사람이 유일하게 중국의 튜유마 교수입니다. 네, 유용한 정보를 정말 재미있게 풀어주신 특강 교수님 정진호 특강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에 참석하신 원우 여러분을 환영하는 유진수 충유대학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유진수 이사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심하고 여전히 경제를 이룰 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강의를 해주신 정진호 서울대학 약학대학 이사장님과 또한 그 서울대학교 학장을 역임하시고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는 과학기술부 국민청을 전부 임명을 높여주고 더 중요한 것은 하배진 교수님하고 동기입니다. 하배진 교수가 우리 여기 있다 자체는 동문이 왔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여기는 아주 세계적인 미국 존스 호킨스 대학, 네, 대학에서 아니 그럼 박사. 한번 봅시다. 하빈 교수가 더 낫습니까? 정진호 교수가 낫습니까? 여기는 훨씬 낫죠. 그 박수. 정진호 교수는 네, 훌륭합니다. 뭐 저쪽에 신약청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부 학정을 했지만은 저 우리 하빈 교수는 대학 총장 출마하다가 그만뒀습니다. 교수부위 아닙니까, 야이가.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의 모든 강의는 유튜브 채널인 충의 TV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난주는 10월 16일, 17일 충의의 리더십 함량을 위해 이것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박한일 총리께서 아주 충의의 사상, 또 희양의 사상을 강의를 해 주셨을 겁니다. 충무이순 장군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사들과 혼인일체가 되어 13척의 배로 133척의 예적의 배를 부리친 역사적인 성경의 현장과 영적이 보신 충무시를 참배하고 삼도, 수군, 동래영이었던 세변관을 창건하고 충의 실전을 위한 굳은 명세를 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관영 얼마 전에 취향수사부 장관 포장을 받았죠. 네, 알았습니다. 나한테 문자 장관이 포장이 문제라고 해서 당신께서는 이수진 장군이 잘한 걸 포장을 하지 뭐 한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죠. 우선 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게 가장 뭐 나라를 위해서. 예. 그게 기본인데 그게. 네, 그게 가장 뭐 훌륭한 덕목이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국민들이 이렇게 받드는 그런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나서지 않은 부분을 저는 굉장히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점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저보다 좀 잘생긴 것 같아요. 김은영이라고 그 보험회사 1조 원을 보험하는 김은정이 맞죠? 보험회사가 아니고 저 대한민국 최대 청평 커피숍. 김은정이 어디 갔어? 아까 보이던 김은정이 뒤에 아까 뒤에 있던데. 먼저 뒤에 식사하고 있던 김은정이 없어. 뒤에 있습니다. 은정이 어디 있어? 김은정 재무총장 불러주세요. 뒤에 안 계신가요? 뒤에 안 계신가요? 뒤에? 자, 먼저 우리 박기수 상부회장께서 너무 잘 마쳤는데 이순신 장군이 아까 나라를 위한 걱정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업적에서 딱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그 뭐 일본배를 한 130척 부수는 게 가장 업적으로 군함을 갖고 있는. 예? 일본 그 우리 군함을 13척하고 130척을 파괴를 했기 때문에 그 130척 부수는 게 가장 큰 업적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거는 TV나 신문에 더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점수를 내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또 우리 고인배 박기수
제종교. 제동교. 예. 읍죽. 이수신 장군의 그 맹량해전에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하객진이라는 전술이 내세울 만한 그런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격점입니다. 김민성이 어디야? 민성이. 김민성이 어디? 김민성. 민성. 김민성. 자, 마이크 드려 빨리. 쓰세요. 이순신 장군 업적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그 나라를 결정적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살 수는 아주 위대한 장군님이시고, 우리 그 지금은 좀 그렇긴 한데 옛날에 그 집회에도 나와서 항상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장군님으로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주셨고, 한산성 발광으로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깊은 그 문헌들, 많은 그 호국 정신을 표명하는 그런 정신을 깃들여 주신 장군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를 다 알고 있는데 다 너무 이야기하면 앞에 사람 미안하다고 지금 그림을 하고 있는데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일정에서는 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고 옆쪽의 가문에 태어나 가난 때문에 애가집에 자랐습니다. 그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지 마라. 첫 시험에 낙방하고 32 늙은 나이에 가구에 합격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좋은 지위가 아니고 아니라도 불평하지 마라. 나는 14년 동안 변방오직 마땅한 수비 장교를 맡았다는 그런 위대한 사상입니다. 이 사람이 지시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분리 직속상관과 훈련을 8차례 당하여 파민과 불이익을 당했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교조하면 국기가 주어지지 않다고 불평하지 마라. 나라가 이태워진 후 47의 제독이 되었고 조직의 지원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라. 스스로 논밭을 갈아 군작을 만들고 우리가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이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지 마라. 끊임없는 임금의 오해 의심으로 모든 공을 빼앗긴 채 옥사리를 했습니다. 자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마라. 앞에도 말씀한 그 13층배로 133층배를 물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상은 충의 사상하고 똑같은 사상이고 여러분 충에서 와시기 때문에 충의 사상이 영원 불문하고 또 지구사에서 없는 사상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 사상이고 이 시간에 유튜브로 충의 사상이 방영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충의 사상은 영원 불면하여 인성교육법과 또 진흥법에 의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충의대학이 설립되었지요. 또한 충의대학에서는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문화인 충의 사상을 21세기 정부와 시대에 맞는 교육과 실천을 위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가감히 달리하고 어느 여러분의 충의 교육 연구와 강의를 위해 혁신적인 교육 프레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약 한 10억이 정도 본인도 3억을 투자했고 본인도 원래 10억의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온라인 시대에 전국적으로 대처하기에 유튜브 채널에 충의 앞에 가서 충의 TV와 충의 방송을 개발하여 충의 대학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방송으로 송출하여 언제든지나 시청할 수 있게 되었고 녹화 방송을 통하여 복습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충의 신문을 발간하여 원어민들의 동력을 비롯한 다양한 충의 소식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의 교육사 이 과정을 수료하고 충의 교육사 1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면 사회단체에서 자유롭게 강의할 수 있도록 앞에서 말한 그 내가 3억을 드리고 본인도 복지비통을 약 한 6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한 4억을 투자해 10억을 투자해서 부대공을 개발하고 있어요. 충의 동영상 애니메이션 70편, 충의 만화 1108번입니다. 충의 노래 4편, 충의 교육 프리그램 33편, 충의 교육 500표 700편 연구 개발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마지막에도 충의 사상은 영불멸한 사상이기 때문에 5년 100시에 상호 80화 이거는 그저 하병 교수님 어머니는 오랫동안 교수인데 나는 그저 여기에 현재 그저 강의 부사관이나 하병 교수가 왜 옵니다. 저번 총장 출마를 안 했거든요. 하병 교수 총장 출마에 내가 그만두지 않습니다. 하병 교수 의입니다. 이야기가 축하합니다. 80인 아들을 걱정한다는 말. 어머니는 나이 80을 되어도 80은 아들 걱정하는 것만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언제 어디서도 항상 여자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자분을 위해 자택을 기원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을 위하여 우리 가족을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 박수 한번 주십시오. 부모님을 사랑한 그것이 바로 충의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충의 미래를 향한 가슴 벅찬 하루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인들에게 충의 사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충의 사상 실천이 바로 저희의 건국이라는 소명의식을 역사적 사명을 이수계자 이수계자 그렇게 약하다.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이 뜻이 오늘 영상을 해서 서울의 복지부에 올려서 앞으로 우리가 충의 이수계장은 분명히 우리 충의 대상에 나가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도 한번 했습니다만 충의 사상을 실천한 사람은 어려운 일을 해나가는 게 너무보다 앞서간 마음을 가지고 너무 어려운 걸 도와주고 생각을 바꾸고 아무리 불가능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절대 이 총장님도 이 성모까지는 사무 약사입니다. 약사입니다. 진짜 약사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한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의 총장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는 충의 그 정신으로 저 깊은 곳에 다리 넣고 어두운 밤을 지하려면 불이 없으면 안 됐습니다. 덕불을 하더니 촛불이 켜더니 다리가 덕불이요. 정말로 우리 충의 사상을 전파하는데 여러분이 큰 어두운 불을 밝히는 덕불이 되는 충이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 바쁜 가정의 저희도 기간입니다. 사실 그 일주일간 3일은 충의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안합니다. 정진우 이사장님, 우리가 서울에 올려서 정진우 이번 강사님께도 정말 강의 특강 훈장 돈을 다 집에 가보가 될 겁니다. 한 1억짜리 가보가 됩니다. 훈장표를 꼭 늦지만은 합의진 교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하고 강의 받은 돈이 있거든. 1억이 아니고 최소한에 한 몇십만 보내주십시오. 박수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맹수 총장님께서 학사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오늘 특강을 해주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께서는 이 약학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가 아니고 세계적인 최고의 권위자이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셔서 여러분에게 정말 위대하고 위험한 약이야기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멋진 강의를 해주신 우리 정진호 교수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저희가 오픈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장병 어린이를 약 3,000명 이상을 본인의 사비를 털어서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해주셨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MC 이상용, 뽀빠이 이상용으로 많이 알고 있죠. 뽀빠이 이상용 교수님의 특강이 오픈 강의로 여러분은 무조건 참여하시고요. 3기 입학 예정자 여러분을 초대해서 함께하는 합동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저희가 문자를 보내면은 모시고 오실 분의 성함과 직업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 준비를 위해서 금요일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청이 오시면은 강의실을 좀 옮기더라도 다음 주 수요일은 오픈 강의, 그리고 11월 25일은 여러분께서 골프 대회를 통해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장학기금, 지금 현재 내일까지 접수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 약 10,000명이 중효의 글짓기, 그리고 여러분이 그동안에 강의를 들었던 중효의 동영상 강의 시청 소감문을 전국에서 10,000명의 청소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15분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11월 25일날 우리 유진서 총재님을 대회장으로 모시고 11월 25일날 전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시상식, 중효의 대훈장 시상식, 그리고 시민대 강연회가 11월 25일 4시에 코모도 호텔에서 거행되는데 여러분의 강의도 그날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1월 25일은 코모도 호텔에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8일은 부경대학교에서 중효의 교육사 1급 자격시험이 치러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급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건배제의를 마치고 박수 5번 치는 것을 4번으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 5번은 인터내셔널 국제 자격 규정에 의거 1급 자격증 취득자만 5번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의 글짓기 수상작들에게 장학금 3,000만 원, 그리고 우리 중요실천본부 총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순수하게 모범 청소년, 다문화 가정 자녀, 그리고 이디오피아 유학생 등 총 33명의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게 3,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그날 총 장학금 지급액은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중요의 대학 중요의 교육사 2기 원우 여러분의 후원금, 그리고 1기 원우 여러분의 후원금, 그리고 우리 유진수 총재님을 비롯한 본부 임원들의 후원금을 전부 모아서
총 6,3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또 우리 중예대학 2기 원우 여러분들 중에서 모범적으로 활동하신 분 21분이 그날 부산시장상, 부산광역시 교육감상, 부산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추천하신 분들 중에서 효상을 우리 총재님께서 중요의 대상 효상을 시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제가 공지사항은 워크숍 때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서 200만 원을 희사하셔서 그날 경품 추첨을 했습니다. 삼성 에어들에서 206만 원짜리를 이제 주문을 해서 그날 경품 추첨한 결과 우리 2기 원우이신 성문 스님께서 당첨이 되셨는데 11월 25일 날 장학금을 수여한다라고 하니까 오늘 우리 성문 스님께서 중요의 장학금의 보태라고 100만 원의 장학금을 희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문 스님도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회 대훈장 지금 심사는 우리 유진수 총재님의 크나크신 중회 사상을 실천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그 상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통령을 역임하신 분, 또 국무총리를 역임하신 분, 그리고 총장님, 그리고 국회의장, 또 라이온스 국제협회장, 또 성균관장 많은 분들이 지금 추천이 되어 계신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중요의 대훈장 수상자가 결정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중효의 대상 시상식, 중효의 글짓기 대회, 또 많은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신 우리 중효의 대학 이사장이시며 중효의 실천본부 총재이신 유진수 총재님의 그 크나크신 뜻에 여러분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사부를 목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수계 회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고 제가 그 공지사항을 또 말씀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에메랜드 룸은 저번 강의 일정과 전혀 분위기가 다른 가족적이고 형제 같은 분위기로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드러운 느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워크숍을 통해서 대화와 소통을 많이 하고 형제 가족처럼 다 친숙해져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루었던 워크숍 1박 2일 거제 통영 원우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무탈하게 성황리에 마무리 잘 하시게 된 점 한 번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 주신 양면으로 여러모로 많은 것을 지원해 주신 저희 유진수 총재님께서 정말 원우 여러분들과 친교 시간에 하나가 되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은 시간에 저렇게 노시는 거 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유진수 총재님께 큰 박수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호흡을 같이 하시고 원우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나 더 도와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리 김명수 총장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원우 여러분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그 해단식 때 이렇게 인사도 못 드리고 조용하게 마쳤는데 우리 김명수 총장님께 큰 박수로 보답합니다. 그리고 시작부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은 저희 집행부 여러분, 봉사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은데 더 잘할 수 있게끔 오늘 여러분 큰 박수로 워크숍 일정 동안 웃고 즐기고 유익한 시간에 오늘 여러분들은 더욱더 돈독해지고 우정을 돈독하게 싸우고 또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간직하시리라 믿습니다. 먼 훗날 뒤돌아보면 중의의 정신이 함양되어 있는 워크숍은 길이길이 영원토록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앞으로도 남은 강의 일정에 중의의 정신을 더 많이 함양해서 일상으로 졸업을 하더라도 중의의 정신을 널리 전파하고 실천하는 부모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공지사항을 잠깐 한 5분, 10분 안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의 대학 2기 원후의 그 노래교실을 11월 23일 월요일 날 사단법인 한국가요협회 본부회장이신 대한가수협회 새부산 지회회장으로 취임하신 가수 방송인 원우 이동재님께서 주최를 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구닥거리 노래를 이제 그만하고 요즘 유행하는 핫한 신곡수 나훈아 태스행을 비롯한 손년 행사가 어울리는 멋진 노래 수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3일 시간은 오후 6시 정도 장소는 추후에 그렇게 공지를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가창력 클리닉입니다. 호흡, 음정 지키는 발성 요령 등을 이번 기회에 좀 배워서 12월 16일 우리 그 송년회 밤 때 마음껏 좀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워크숍 때 우리 그 C조가 1등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D조가 상금을 가지고 그걸 사실은 그 회식을 하려 했는데 우리 전체 원우들한테 빼빼로 데이라 해서 빼빼로를 전체적으로 그걸 선물을 한답니다. D조한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예, 그러고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 12월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 일정 소개를 간단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 날은 아까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오셔서 강의하는 거 있고요. 11월 25일 날 코모도 호텔에서 충회 대상 시상식이 4시에 있습니다. 그때는 4시에 다 코모도로 모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월 5일 날 우리 충회 2기 등산의 발족을 합니다. 좀 메모를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2월 7일 날 또 골프회가 있습니다. 우리 2기 골프회가 있고 12월 16일 날 송년회 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일보 뒤에 지금 우리가 한 90명 그 웨딩홀에다가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18일 날 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이 부산시청 일정 강당에서 있고 이후에는 대학가요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크게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지금 일정이 있으니까 좀 여러분들 메모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우리가 그 2부 자리를 신규 자리를 솔레임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그 정강현 사무부총장 세종시 해양수산부 산업진흥부분 우수상을 받은 우리 정강현 사무부총장 소감을 잠깐 한번 듣고 2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현. 네, 큰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예, 부끄럽습니다.
작년부터 이렇게 좀 상이 하나 둘 들어오더니 올해 이게 충효회를 들어서 그런가 이게 상복이 터져가지고요. 계속 이게 좋은 일만 생기고 사실 지난주에 우리 이제 회사가 대한민국 혁신 기업 1000 기업에 이렇게 포함이 돼서 정말 즐거운 한 주를 보냈는데 또 이번 주 어제 또 해양수산부 그 기술 부분 그 장관상을 받게 돼서요 너무나 행복하고 상금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좋은 일에 제가 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2부 솔리엄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효에 할 수 있다.